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고 하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굉장히 씁쓸하네요.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영화 제목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예. 친절한 금자씨.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을 했는데요. 한국 시장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밀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전혀 억울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5월 5일 날 쉬었던 게 천만 다행이지 않았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동안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표가 많고 이렇게 해서 빨리 넘어가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는데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럽 전체하고 그리고 브라질, 미국, 인도까지 발표가 됐어요. 전부 다 올랐고 미국만 소폭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유럽의 3월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0.4% 월간으로 마이너스 0.4% 줄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연간으로는 이게 0.8% 정도 증가한 수치였다. 그리고 영국의 개인 대출 순 증가가 82억 파운드. 1년 내 최대치는 173억 파운드였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크게 감소해가지고 마이너스 16억 파운드까지 떨어진 적은 있거든요. 한 중간 정도 수준인데 지금 한 3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4월 29일 모기지 신청은 2.5% 증가했어요. 지난번에 마이너스 8.3%였는데, 네, 증가했는데, 금리가 5.36으로, 지난번에 5.37에서 소폭 내려왔다. 이렇게, 지표가 나왔고, ADP 고용이 24만 7천 명이 나왔는데, 이게 전망이 한 40만 명 정도 됐었고, 이전에도 47만 9천 명이었는데, 24만 명이 나왔어요. 네. 이걸 보면 뭐 쇼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사실 그때는 이런 지표하고 상관없죠. 주가가 오른 게. 그리고 미국의 3월 무역 수지가 1098억 달러 적자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 한 달 적자가 1000억 달러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 나라가, 예. 달러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의 4월 그 ISM 비제조업 지표는 57.1이 나왔는데 방금 그 S&P 글로벌 서비스 PMI하고는 좀 다르게 떨어졌어요. 57.1. 지난번 58.3이었고 요게 가격이 84.6으로 소폭 올랐는데 수주가 54.6으로 지난번 60보다 크게 떨어졌고 고용도 49.5로 지난번 54보다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비제조업 ISM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결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도가 금리를 4%에서 4.4%로 인상을 했고 지급 준비율은 4%에서 4.5%로 높였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0.5% 인상을 해서 1%로 금리를 올렸고 사우디도 1.75로 올렸어요. 1.25였는데 0.5% 올렸고 브라질도 금리를 12.75%, 11.75%에서 1%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금리를 올렸어요. 홍콩도 금리를 1.25%로 올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는 0.75%였거든요.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4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이게 36.2가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42였는데 더 떨어졌다. 36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사실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제재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정도 수치가 30 정도가 나왔던 수치들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러시아가 경제 훼손율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좀 심각하게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그 4월 S&P 글로벌 그 건설 PMI 요게 또 보니까 50.4가 나왔는데 52.8에서 많이 떨어졌다. 건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 영국의 4월 신차 판매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15.8%. 이게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14.3%였다. 더 떨어졌다. 독일 신차 등록도 연간으로 마이너스 21.5%. 이전치는 마이너스 17.5%였어요. 더 떨어졌다. 네. 그리고 영국도 기준금리 인상했죠. 0.75에서 1%로 0.25% 인상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한 나라가 지금 많네요. 네.
그리고 미국의 1분기 단위 노동 비용 이게 예상치가 11.6%가 증가를 했어요. 지난번이 1%였습니다. 예. 노동 비용이 11%가 늘었다. 예.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흉입니다. 지금 이거를 잡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비농업 생산성 예상치는 마이너스 7.5%. 이게 이전은 6.3%였어요. 노동 생산성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노동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예. 그리고 4월 30일 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4월 총 차량 판매는 143만 대, 이전은 133만 대였어요. 한 10만 대 정도 늘었다. 그리고 브라질의 4월 무역 수지는 81억 달러. 이게 지난번은 73억 달러였고 전망이 97억 달러였는데 브라질의 4월 무역 수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예. 이게 이렇게 이제 지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를 여러 나라들이 인상을 했고 그리고 두 가지의 그 큰 변화가 있었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폭등했다가 어제 폭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파운드화가 2%가 폭락했어요. 네. 선진국 이 통화가 파운드화가 하루에 2%가 폭락하는 거는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달러를 제외하고 지금 유로화도 지금 1.05달러가 깨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년에 0.8달러까지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파운드화 급락도 지금 심한 상태고 엔화도 지금 130엔 넘었고 위안화도 6.7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오늘. 예. 6.62까지 떨어졌던 게 갑자기 또 6.71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큰 무역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의 환율이 통화가 이렇게 크게 급변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약세를 띄는데 달러가 약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상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하는데 다 약세인데 이게 약세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104를 넘었어요. 최고치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일단 뭐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제 만일에 우리가 시장이 열렸다면 급등했으니까 많이 샀겠죠. 팔려고 했던 사람보다는 이번에는 반등을 할 거라고 바닥 과매도 상태고 뭐 반등을 할 거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올랐으면 많이 사지 않았을까. 근데 어저께 미국 시장 급락을 봤으면 잘못 산 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열었던 게 천만 다행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은 사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번 연준 회의 결과와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다른 뉴스 이렇게 쭉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경제 피해가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쟁 배상금을 러시아한테 요구하겠다. 그리고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고 클라우드 펀딩을 개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땅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유럽이 몰도바에다가 군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몰도바는 거의 뭐 무방비 상태라고 대통령이 최대 안보 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수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 6개월 내에 러시아 원유를 단계적으로 금수 중단한다고 금수한다고 얘기를 했고 정유 제품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109달러를 넘어섰고 지금 유럽의 가스 네덜란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스하고 영국 가스가 전부 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에서 7% 정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의 무기 운송 수단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다. 이번에 잠수함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해가지고 그걸 부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면 부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5월 9일 날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다라고는 그런 뉴스에 러시아 대변인이
터무니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뭐 교황하고 푸틴하고 만난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합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페크가 6월달 증산을 얘기를 했는데 43만 2천 배럴. 네. 이건 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소폭 상향했다. 요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손을 본다기보다는 이거 좀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서 이번에 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상원에서. 오페크 담합 금지 요거 만들기 위해서 석유 생산 수출 카르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참 이 오페크에 대해서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게 참 하여튼 뭐 네. 양쪽 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가 곡물 생산 증대 요거 한다고 했고, 일부 수입 관세 폐지, 그리고 비료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재무장관이 러시아 제재 충격을 감내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 제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재 완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 협정을 얘기하면서. 네. 좀 뭔가 좀 갑자기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하는 얘기하고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하고, 예. 뜬금없이. 그리고 이란 석유 장관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해가지고 석유 산업 분야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한테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그 감시 장비 세계 최대 업체죠. 하이크비전, 이거 감시 카메라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인권 그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고강도 추가 제재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고, 뭐 중국이 또 반발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급한 채권액, 그게 채권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됐어요. 네. 근데 뭐 앞으로 뭐 채권 만기 돌아오는 금액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석유 잘 팔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금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했어요. 지금 기존에 흐르던 거와 좀 다른 얘기들이 지금 3가지가 나왔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하고 밴쿠버의 그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4월 달에 토론토가 마이너스 27% 급감했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41%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밴쿠버도 마이너스 25% 급감했다. 거래량이 급감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근데 부동산은 보통 거래량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감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부동산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중국의 그 시진핑,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설문조사가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3%. 아, 정말, 네. 연준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네. 느끼는 사람은 23%밖에 안 된다. 그리고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34%.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국정 전반을 지지하는 사람은 41%. 네. 그나마 이게 조금 낫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이 조금 의외이긴 한데, 얼마 전에 외무장관이 히틀러가 유대인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스라엘이 발끈했는데 거기에 푸틴이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뉴스는 없고,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후에 인터뷰 내용인데, 최근 작년 11월부터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근데 오늘은 좀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비둘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연준 의장이? 네, 저는 이렇게 친절한 거를 또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또 친절한 적은 또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비둘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연말까지 금리 인상 경로를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냥.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하다라는 겁니까, 지금? 금리도 이미 고점을 찍어버렸어요, 또. 네.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0.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5% 올렸고, 그리고 앞으로 넥스트 커플 오브 미팅이라고 했어요. 2번 더 0.5% 올린다고 했잖아요. 커플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몇 번, 수차례 이렇게도 안 하고 커플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올려가지고 금리가 이게 물가가 떨어지면 그럼 인상 멈출 거냐라고 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0.25%까지 0.25%씩은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 6, 7, 0.5%씩 3번 올리면 1.5가 올라가고, 그리고 9, 11, 12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0.25%씩, 그럼 0.75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총 올해 말까지 금리는 2.75 정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현재 자산 축소 얘기했는데 475억 달러씩 3개월 축소하고, 9월 달부터 950억 달러씩 축소하면 5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한 0.35% 정도, 그 정도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금리는 3.1이 되는 겁니다. 3.1. 10년물 금리가 오늘 3.094가 고점이에요.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2.75까지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2년물이 2.78까지 올랐나요? 네. 내려오고 있어요. 정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갑자기, 네. 이거 뭐 제가 전망을 자꾸 바꾼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그렇게 IMF 총회 때 그렇게 공포스럽게 뭔가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번에는 너무너무 친절하게 금리 경로를 아예 다 그냥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건 뭐 비둘기라고 얘기를, 비둘기 중에 비둘기 중에 비둘기 중에 비둘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시장의 금리에 관한 불확실성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번에는 기자가, 좀 똑똑한 기자가 물어봤는지 질문도 좋았고 답변도 좋았습니다. 네. 0.75 올릴 거냐?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적극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제 뭐 물론 경제라는 게 변수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만일 뭐 물가가 갑자기 또 폭등한다든지, 아니면 8월 달에 밀을 수확해야 되는데 밀 수확량이 갑자기 급감해가지고 만일에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 그때는 또 0.75를 올릴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다른 변수가 뭐 핵폭탄을 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중국이 전체 봉쇄가 뭐 된다든지 그런 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0.75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없애버렸잖아요. 테이블에서 치워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이냐 피크아웃이냐라고 물었더니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이고 최소한 평탄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증거가 있고 몇 개의 증거가 있는데 아직 확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게 더 강해지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네. 정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평탄해진다라는 얘기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금리를 더 올릴 이유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이미 0.5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일단 금리를 블라드가 얘기한 만큼 올려준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블라드가 원래 얘기하는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게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산 축소에 대해서, 이게 자산 축소가 사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이머징 시장에는 안 좋은 악재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475억 달러씩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3개월밖에 유지를 안 하고 바로 950억 달러를 올려버린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연말까지 5천억 달러 이상을 흡수해버린다라는 얘기는, 이 너무 안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도 여지를 남겼어요. 네.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 없애겠다고 했어요.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수량만큼만. 그런데 이 주택저당 이 증권, 예, 요거는 그만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줄이려고 하는 수량만큼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미 재무장관도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연착륙할 것이다. 이렇게 뭐 주장은 하긴 했는데 연준 의장도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고 경기가 이렇게 침체로 갈 거냐 또 기자가 물었어요. 또 예,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경제 충격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자신감을 보였어요. 인플레가 높은데 지금 현재 불안감은 인플레가 너무 높고 지금 연준이 정책을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계속 전문가들 그 전 재무장관, 전 연준 뭐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아주 강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걸 미리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더 강한 충격을 줘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제가 만일에 올라가게 되면 안 좋을 수 있다. 계속 왜냐하면 침체가 뻔히 보이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갑자기 내려와 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친절한 설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충격만 주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 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또 이유에 대해서 또 가장 그 노동시장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또 똑똑한 기자가 이번엔 또 갔어요. 가가지고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자가 600만 명이고 일자리는 1150만 개. 그러니까 한 사람당 1.9개 정도의 일자리가 있어요.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임금이 끝없이 올라가는 거고 이 임금 때문에 기업들이 이 임금 인상되는 부분을 가격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 노동력 수요를 꺾어버리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요 억제로 인플레에 대응하겠다. 네. 그리고 경제는 아주 강하다. 지금 현재 긴축을 할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더 이상 제가 뭐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걸 보고 또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은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연준은 저는 처음입니다. 네, 제가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9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매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주가가 연말까지는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